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2월 2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하는 박쥐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HKU5-CoV2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되거나 중간 숙주를 통해 전파될 위험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배트우먼으로 불리는 중국의 저명한 바이러스 학자 시정리 박사가 광저우 실험실을 이끌며 진행되었으며 광저우 과학원, 우한대학, 우한바이러스학 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박쥐 샘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 조직에도 감염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ACE2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징을 보이며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NL63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체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수용체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수용체와도 결합할 수 있어 중간 숙주 역할을 수행하는 종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룹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서 발견된 2종, 고슴도치에서 검출된 1종 등 총 4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이들 바이러스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집단 전염병 대비를 위해 신종 병원체 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박쥐 메르베코 바이러스는 직접 전염되거나 중간 숙주를 통해 촉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에 출현할 위험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황청은 2월 22일 성명을 통해 교황께서 오늘 오전 천식과 유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으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이 확인되어 수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예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황께서는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 증세로 고생하시다가 지난 2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되어 호흡기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호흡기 계통에 약점이 있으셨으며 과거 심각한 폐렴으로 한쪽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1년 결장 일부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과 2023년 기관지염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어 입원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은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는 주일 3종 기도 집전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기자들을 만난 외과 의사 세르히오 알피에리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단계에서 벗어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두 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즉각적인 사망 위험은 없으나 치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태어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주말 내내 신도들의 염원 속에 회복을 기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전 세계 가톨릭 신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번 위중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깊은 우려와 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일본 측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또 한 번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오늘 사설을 통해
역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기념일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서는 다케시마 카레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카레는 독도 모양의 밥 위에 시마네현 오키제도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넣은 카레 소스를 부어 제공되며 밥 위에는 다케시마를 상징하는 죽도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누리꾼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110인분 한정 판매된 바 있으며 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꾸준히 선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번 행보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올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개최, 관련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 TV 방송 등 추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진정한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행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하여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연속 기념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측의 도발적 행보는 역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4억 6천만 달러,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자산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해킹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벤 저우가 X를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분석가 잭 엑스비티는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는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바이비트는 2018년 설립되어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한때 전 세계 거래량 기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2014년 마운트곡스 사건과 2021년 폴리 네트워크 사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 엑스비티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바이비트 조사를 돕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블록스 역시 지난해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 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과거 와지르 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감행하여 탈취한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 핵무기 개발 등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억 6천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바이비트 대규모 해킹 소식에 따라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2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은 전 분야에서 중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산정할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90.9%에 머무르는 반면 중국은 94.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분야 역시 한국이 84.1%인 반면 중국은 88.3%로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67.5%, 중국이 79.8%로 평가되었으며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81.3%, 중국이 83.9%로 소폭 우세한 점만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양국 모두 74.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2022년 당시 한국이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첨단 패키징, 차세대 센싱 기술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하였으나 불과 2년 만에 기술 경쟁력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한국은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술 생애주기 전체를 살펴보면 공정과 양상 분야에서는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초, 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핵심 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발전,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강화, 공급망 현지화 등 향후 한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AI 반도체 기술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YMTC가 294단 낸드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진일보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한계 등 겹 악재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도의 신성한 강, 겐지스강에서 심각한 수질 오염 사실이 확인되어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목욕의식을 진행하는 이 강물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인용한 중앙오염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종교 축제인 마하쿰브 멜라 기간 동안 이 겐지스강의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CPCD가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주요 목욕의식이 이루어진 후 샤스트리 다리 인근에서는 100ml당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1만 1000유닛에 달했으며 상감에서는 7900유닛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인 100ml당 2500유닛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변성 대장균은 인간과 온혈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오염된 물에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 유발 박테리아 등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위장 감염, 피부 발진, 눈 자극,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심각한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지며 겐지스강의 물을 식수와 조리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노출로 방광암이나 대장암 등 만성질환에 걸릴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CPCB 보고서에서는 모든 모니터링 지점에서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강물이 목욕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지사 요기 아디티 아나트는 겐지스강, 야무나강, 사와르 와티강이 합류하는 상감의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공식적인 오염 방지 조치보다는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하쿰브 멜라와 같은 대규모 종교 행사 기간 동안 하수 처리 강화 및 오염된 물의 정화 작업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겐지스강의 신성함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스크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의 이름, 그리고 리스크가 결합된 이 용어는 과학계 내 위험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과학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관련 연구 지원을 전면 철회함에 따라 학계 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건강과 공공안전 문제를 내세워 국내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를 거대한 사기라고 규정하며 환경 규제 완화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환경과학자는 연구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경고를 받은 사례를 전하였으며 하와이대 국립재난대비훈련센터의 자료에서도 기후변화와 함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관련 언급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등 해외 연구 지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과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참여과학자 연맹의 제니퍼 존스는 이번 조치가 건강과 공공안전 측면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조앤 칸이 역시 정부의 반과학주의 정책이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분야 진출을 저해하며 STEM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항공우주청 등 주요 기관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후 연구 데이터는 미국 과학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연구 환경과 인재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과학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는 미국 내 연구 및 개발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혹한과 겨울 폭풍으로 인해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디트로이트 남서부에서는 1930년대 건설된 수도관이 극한의 한파로 파열되어 137cm 규모의 수도관에서 약 5시간 동안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백 채와 거리가 침수되었으며 기온이 영하 17도로 급락하면서 침수된 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현지 당국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2월 중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기 조건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였으며 ABC 뉴스는 중서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약 9,500만 명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 경계령을 받았으며 캐나다 대초원에서 내려온 북극 고기압이 미국 서북부에서 중동부까지 혹한을 몰고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몬태나주는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칸소주와 댈러스주는 각각 영하 19도와 영하 9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로 인해 오리건주에서는 추위와 관련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포틀랜드 인근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화재 사고로 한 여성의 목숨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달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레이크 오스위고 지역에서도 강풍에 의해 주택이 붕괴되어 한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부 뉴욕주 버펄로시는 최대 2피트의 적설량이 예보되면서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 자제를 당부하였고 이곳에서 예정되었던 NFL 플레이오프 경기도 연기되었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칸소, 미시시피 북부, 테네시 서부 일부 지역에 10에서 15cm의 눈이 예보되는 등 악천후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망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에서 약 28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대형 무인 정찰기를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월 20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가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 방현 공군기지 경납고 외부에서 새로운 무인 항공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존 북한이 제작한 무인 정찰기의 날개 길이가 35m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신형 모델은 날개 길이가 40m로 대폭 확장되었으며 기체의 색상 또한 미국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를 RQ-4A에서 RA-4B로 업그레이드하며 크기를 약 39.8m로 확대한 바 있어 북한 신형 무인기의 외관이 미국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설계도를 무단 입수에 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 이륙하면 38시간에서 42시간가량 작전 비행을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해 한반도 외부까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은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내 경납고 7개 지붕에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NK프로는 이 작업이 시험 중인 신형 무인 정찰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붕 설치 작업이 완료되고 수직 개폐식 문을 도입할 경우 날개 길이 40m의 새로운 무인 정찰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호크 수용을 위해 유사한 규모의 경납고를 운영 중인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신형 무인 정찰기 외에도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샛별 9형과 샛별 4 등 무인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무인 공격기는 지난해 9월 위성사진을 통해 방현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바 있고 2023년 열병식 등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인 타격 장비, 정찰 탐지 수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설계 완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 석유 대기업으로부터 3억 달러, 약 4,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50년 넘게 세계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그린피스가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로 이들은 그린피스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요구된 배상액은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와 일리노이를 잇는 약 1,886km 길이의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건설 시작 직후 원주민 단체와 그린피스가 환경 파괴와 식수 오염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위는 2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과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참여하며 격화됐고 일부는 송유관 절단과 방화 시도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사업이 재개돼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7년부터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연방법원 기각 후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역의 트럼프 주요 후원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회장과 연관 깊어 그린피스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이 환경운동 억압을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며 원주민 시위를 지원한 정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50년 이상 이어온 환경운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심리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최소 5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린피스의 운명과 환경운동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서 재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조 6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 억만장자가 24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자산 정보회사 알트라타의 올해 2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억만장자와 차별화되는 초부유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슈퍼 억만장자 1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로 그의 재산은 4,194억 달러, 약 60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638억 달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389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부터 8위에는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이 2,370억 달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2,208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1,605억 달러,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븐 발머가 1,574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1,542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084억 달러로 13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060억 달러로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24명의 총 자산은 3조 3천억 달러, 약 4,730조 5,500억 원으로 이는 프랑스의 명목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약 3천여 명의 재산 중 16%를 차지하며 이들 중 16명은 재산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특징 짓는 점은 대부분 미국 출신의 남성 IT 기업가들이며 기술 발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위 10명 중 6명이 IT 관련 기업가이고 여성은 24명 중 단 3명, 미국 외 지역 출신은 7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석유나 철강 산업으로 부를 쌓은 억만장자와는 달리 이들의 재산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연동된 주식에 크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IT 분야의 느슨한 규제가 독점적 부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들이 세금 회피에 능숙하며 이런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사회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일반인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낳은 새로운 부의 흐름과 그 이면을 조명한 소식이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후임 교황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월 25일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하거나 선종할 경우 가톨릭 교회 내 보수 진영이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출신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독일 출신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 꼽힙니다.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전통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동성애자 포용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버크 추기경의 교황청 숙소와 연금 혜택을 박탈하며 갈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측근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이 성경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비판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교황이 이단으로 간주돼 교황직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뮬러 추기경을 신앙교리부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두 추기경은 스스로 교황이 되기에는 논란이 많지만 보수적 교황 선출을 위한 킹메이커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지지할 후보로는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거론됩니다. 에르데 추기경은 교회법 전문가로 보수적 신학관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개혁적 성향의 후보로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룰린 추기경과 필리핀 출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파롤린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의 2인자로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도적 인물입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진보적 목소리로 아시아 최초의 교황이 될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현재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는 138명의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이 참여하며 이 중 110명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개혁 성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황 당선에 필요한 92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파롤린 추기경은 전날부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수천 명의 신자가 참여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올봄 모래 폭풍 발생이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2월 26일 중국 국가임업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임업국에 따르면 이번 봄철 모래 폭풍 감소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찬 공기 활동이 약화되면서 대기 순환이 덜 활발해졌고 황사 발원지인 네이멍구 자치구와 신장웨이월 자치구 등에서 초목 성장이 개선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이어진 사막화 방제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모래 폭풍 발생 횟수는 9회에서 12회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12.5회보다 적은 수치이며 지난해 발생한 10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강한 모래 폭풍은 2회에서 4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강도 역시 예년에 비해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사가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5일에서 7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지난해 평균 8.2일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사 발원지의 초목 회복이 모래 이동을 막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눈이 더 많이 쌓이고 토양 수분이 증가한 점도 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몽골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강수량이 줄어든 점이 황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상황은 봄철 기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모래 폭풍 감소 소식은 황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10년 가까이 연구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연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진이 AI에 연구 문제를 맡긴 결과 AI가 단 이틀 만에 기존 연구진이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도출한 가설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진은 AI의 성능에 충격을 받아 구글에 우리 컴퓨터가 해킹당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AI는 구글이 지난 2월 19일 공개한 AI 공동과학자로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연구 논문 검토는 물론 독창적인 가설 수립까지 수행하며 연구 목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웹 검색을 통해 연구 가설을 생성합니다. 이후 스스로 가설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실험적 검증까지 가능하도록 구체화합니다. 구글은 AI 공동과학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의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기존 약물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 8종을 찾아낸 실험이었으며 세 번째는 스탠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간 섬유증 표적 3개를 발견한 연구였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최근 딥 리서치라는 AI를 출시했습니다. 최대 30분 동안 온라인 문서, 이미지, 학술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AI는 성능 평가 시험에서 중국 딥시크의 모델보다 3배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케빈 브라이언 교수는
B급 학술 저널에 실릴 논문은 AI가 하루 만에 작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의 발전은 연구 방식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적인 연구 설계를 수행하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 실장은 AI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인간 연구자는 AI와 협업하여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국토의 90%가 암흑에 갇히는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전국에서 900만 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까지 마비됐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2월 25일 오후 3시 16분경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고 도심의 신호등도 거의 작동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극심해졌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도 한때 조업을 멈추는 등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칠레 정부는 당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민간 전력망 운영 업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부의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롤리나 토하 내무부 장관은 이번 정전은 북부 노르테치코 시설의 송전선 장애로 인한 문제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전 발생 약 9시간 만인 이튿날 자정쯤 칠레 전력조정국은 정전된 지역 중 90%는 전력 공급이 복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26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롤리나 토하 장관은 전력 의존도가 높았던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전이 이들의 사망 원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메나 아길레라 보건부 장관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칠레는 전력 시장을 100%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CEN이 시장 감시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망을 보유한 칠레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앞서 2010년 2월 강진 발생 한 달 후에도 발전소 손상으로 인해 국민의 90%가 정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신